S580입니다. 7세대 모델이고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전면부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의 호불호가 약간 나뉘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적어도 전면부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위험을 좀 잘 드러내는 플래그십으로서의 당당한 느낌도 훨씬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다시 한번 진화를 이루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도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과하지 않은 장식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릴은 뭔가 입체적이고 봉그 솟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외부에서 봤을 때 측면, 정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 사뭇 다른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닛은 날카로운 주름은 하나 정도만 딱 유지를 해주고 전체적으로 조금 동글동글해서 볼륨감을 강조하는 그런 바디를 보여주고 있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세레모니도 괜찮고요. 헤드램프가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데 근사하죠. 그리고 도어 측면에는 퍼들램프가 저렇게 벤츠 엠블럼을 선명하게 찍어줍니다. 굉장히 밝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화려하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크로스패드 중앙하고 상단에도 있고요. 발 쪽의 무드등도 꽤나 꼼꼼하게 챙겨주고 있고, 도어 앞뒤 모두 다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 센터 터널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벤츠가 맘먹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 트렌드 같은 것들을 리드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안전벨트 클립에도 간접 조명이 들어와 있고요. 뒷좌석 등받이 뒤쪽에도 챙겨뒀네요. 헤드램프는 디지털 라이트라고 해서 헤드램프상 130만 이상 픽셀의 프로젝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밝죠. 각각 84개의 고성능 멀티밀 LED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프로젝션 타입처럼 생겼지만은 실제 안쪽은 매트릭스 LED로 보시면 됩니다. 상하향의 변화 폭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요. 오토 모드는 상당히 민감도가 좋은 편입니다. 상향 하향의 변화 폭이 굉장히 큰 편이죠. DRL과 방향지시 등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 보행자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밝은 시야 확보하고 있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모두 점등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방향지시 등도 LED로 챙겨뒀죠. 브레이크 등과 방향지시 등 모두 LED고 방향지시 등은 순차 점등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번호판 보조 등도 LED 깔끔하게 챙겨뒀죠. 전면에서 보면 느낌이 사뭇 다른데요. 측면으로 꺾어지면은 벤츠 S클래스 특유의 웅장한 느낌들이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V8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배기량은 3982cc고요. 최고 출력은 503마력, 토크는 71.4kg/S입니다. 굳이 트로니까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장도 길지만 전장에 비해서도 휠베이스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프로포션이 굉장히 세련돼 있고 안정적인 느낌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앞쪽 오버행은 디자인적으로도 짧아 보이지만 실제 보더라도 일반 차량들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상당히 짧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포티하죠.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55, 40, 20입니다. S580은 아시겠지만 리어 엑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여드려 보면은요. 앞바퀴고요. 뒷바퀴 쪽을 보시면 조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참고로 60km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는 하는데 10도까지 최대 10도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앞바퀴가 아니고 뒷바퀴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꽤나 각도가 많이 꺾이죠. 그래서 덩치가 큰데 주차 같은 거 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요. 코너링은 물론 좋아지겠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라인들이 상당히 동글동글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유리의 몰딩 부분은 일반 차량들보다 조금 도톰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은은한 광택이 나는 그런 크롬으로 고급스러움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패널은 깔끔하게 처리를 해뒀고요. 도어 하단부에 약간 입체감이 있는 크롬 장식을 덧대주고 있는데 이 굵기가 참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생각보다 캡을 많이 돌리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전면부에서는 약간 도톰하게 느껴졌는데 후측면으로 오면 조금 얇은 느낌이 드네요. 전면부 디자인에 비해서 후면부는 조금 얇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크롬 장식이 가운데 두툼하게 되어 있는데 그 크롬 장식을 기준으로 테일램프가 좀 화가 나 있는 사람 눈빛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디퓨저는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 있고
머플러는 실제로 듀얼 더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듀얼 타입으로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 안쪽에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에 보시면 머플러 팁 안쪽에 더블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이 고성능 차의 이미지를 숨긴 듯 안 숨긴 듯 하면서도 충분하게 전달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빠르게 작동하고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S클래스가 글쎄요, 사람들이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차량이 외부에서 봤을 때 크다 보니까 트렁크가 굉장히 넓으실 줄 아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버링은 완벽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커버링 잘 돼 있고 LED로 조명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졌는데, 트렁크 공간만 딱 놓고 보면은 글쎄요, 국내 승용차랑 비교를 조금 해드리면 중형 세단보다도 그렇게 넓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높이는 괜찮은데 이런 데 툭 튀어나와서 여기 커버링 같은 게 굉장히 좀 꼼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공간은 썩 그렇게 나이스한 편은 아니다. 이것도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비닐을 제가 벗기지 않았는데 여기에도 은색으로 이 금속 같은 걸로 장식을 해줘서 고급스러움 이어가고 있고요. 부품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 들여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래쪽에 펑크 수리킷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여기에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그 패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두툼하게 처리 잘 해주고 있습니다. 꼼꼼해요. 부품들이 꼼꼼합니다. 응급구조 키트도 측면에 이렇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전동 트렁크 닫으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다시 한번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은색 부분이 많아서 약간 화려한 느낌도 들고요. 그립은 여전히 좋습니다. 손에 쫙 감기는 맛이 있고, 락 버튼은 벤츠 엠블럼을 큼직하게 자리에 놓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숨어 있다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은 팝업 형태로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뒤쪽에 스마트 키 버튼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물론 스마트 키 버튼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팝업이 돼서 손잡이를 확 잡아당기시지 않고 살짝 힘만 주셔도 딸깍하고 열립니다. 도어 두께가 일반 차량들에 비해서 상당히 두꺼운 거 보실 수 있고요. 안쪽의 공간은 고급스럽고 깔끔하면서도 뭔가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첫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거슬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역시 S클래스답다라는 표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눈에 띄죠. 두툼하게 처리를 해주고 다이나믹하게 컬러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 높을 것 같고요. 조명 스위치가 도어 쪽으로 올라와서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 눈에 아주 잘 들어옵니다. 시트는 통풍하고 열선 각각 3단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좀 특이한 게 누르면 버튼 전체가 다 눌리거든요. 근데 열선 요 위치에서 눌렀느냐 통풍 위치에서 눌렀느냐에 따라서 인식을 달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채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요. 전동 시트는 헤드레스트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인데 꼭 그 골프 클럽 헤드 같죠? 우드 헤드 같이 생겼는데 가벼우면서도 이 동작을 했을 때의 느낌이 손에 이렇게 짝짝 잘 달라붙습니다. 입체적인 패턴 두고 있어서 가죽 처리도 좋고 다양한 소재들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맞춰놨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부메스터입니다. 안쪽에는 뒤쪽에 전동 트렁크 온오프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가 있고요. 맵포켓은 그렇게 썩 공간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이 페트병 같은 거 넣었다 뺐다 할 때도 편리하진 않았습니다. 측면에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알루미늄의 이 안쪽에 이 글씨에는 조명도 챙겨뒀습니다. 시트는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만져봤을 때 이 입체감, 이 손에 만져지는 입체감이 있거든요. 요런데 그런 거 처리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등받이는 아주 몸을 꽉 잘 감싸줍니다. 특히 이 액티브 시트, 이 시트는 액티브 기능이 있어서 등받이 쪽에 스티어링의 각도에 따라서 여기서 그 에어를 넣어줘가지고 몸을 아주 잘 잡아주고 있고요.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별도로 금속이나 고무 혼합하거나 그래서 좀 스포티한 맛을 살리진 않았습니다. 스티어링의 열선은 여기에서 조절이 가능하네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깔끔하게 준비해놨고,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죠? 낮에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벤츠가 이 위치에 파킹 브레이크를 갖다 놓죠. 송풍구가 이 전자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는 송풍구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위로 이게 돌돌돌돌 돌렸잖아요. 그거 이 버튼 하나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죽 마무리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이 뒤쪽에는 우드로 처리를 해줬고 안쪽에는 가죽으로 마무리를 해줘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 쩍쩍 달라붙고, 가죽 핸들을 오래 잡고 있거나 더운 날에는 손에 땀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달라붙거든요. 그런 것도 덜하고 확실히 좀 클래식한 멋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인데 각도가 아주 절묘합니다. 눈에 잘 들어오고 조작하기에 좋은 위치고요. 아래쪽에는 오토 스탑 앤 고도 여기서 같이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시동은 V8 엔진답게 거의 이 진동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클러스터는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다양한 그래픽을 적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벤츠의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질리지 않고 차량을 타는데 한몫도 단단히 해주거든요. 물론 뭐 지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콕핏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졌다. 이 클러스터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3D 입체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국내 차량들은 카메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이 차도 그렇고 국내 차량들도 그렇고 크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겹쳐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입체감을 상당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CUD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안쪽에 폰트라든가 그래픽 같은 것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눈에 잘 들어오죠.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처리를 해줘서 조금 더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한 맛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고요. 이런 데는 제가 좋아하는 가죽 처리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왼쪽에는 클러스터에 이 다양한 정보들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 여기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뒤쪽에 패들 시프트도 있지 않았고요.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 깔끔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버튼이 이렇게 눌러도 지지만 슥슥슥슥 이렇게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에어벤트가 좀 독특하죠. 지금 보시면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식으로 송풍구를 열고 닫으실 수가 있는데 누를 때마다 불이 하나씩 꺼지죠. 그리고 완전히 꺼지면 이쪽에서는 안 나오고 이쪽에 불이 들어온 부분 이렇게 여기에서만 송풍이 가능하죠. 다시 한번 누르면 전체를 다 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이 디자인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직선과 곡선이 합쳐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콕핏 디자인을 직선으로 해주면서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로 약간 동글게 처리를 해줘서 마치 라운드 형태, 몸을 감싸주는 형태를 잃지 않게끔 배려를 좀 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벤츠가 인터페이스 다시 한번 진화를 확실하게 하네요. 이게 보기에도 깔끔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한 기능들이 많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메뉴를 구성을 해주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누구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치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요. 공조장치 컨트롤은 민감도가 높은 편이라서 아마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이 공조장치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 모드로 놓고 온도만 조절하시면은 성에 같은 것들도 알아서 다 제거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려보면은 이렇게 지금 컨텐츠를 공유할 때 어떻게 할 건지도 메뉴에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뒤쪽에 모니터는 지금 꺼놓은 상태입니다. 리어 쪽에도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차량 설정에 들어가시면 보조장치, 차량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 라이트 컨트롤, 다이나믹 하향등 쓸 건지 안 쓸 건지, 스포트라이트 어떻게 할 건지도 개별 다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멀티 컬러로 갈 건지 단색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 밝기는 저는 지금 최대로 뒀고요. 효과 같은 것들도 개별 다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야 이거 참 질리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물론 연동이 되고요. 너무 기능이 많아서 이거 보고 있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카메라가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해상도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각도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기능들은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한테, 저도 물론 도움 많이 받고요.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 차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돌아가죠. 360도. 해상도 상당히 좋고 증강현실 기능도 꽤나 안정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푸시 타입이고요. 양쪽에 있는 버튼들 예를 들면은 드라이브 모드 컨트롤 다이나믹이라고 써있는데 요거 같은 것들은 눌리기는 눌리는데 이렇게
버튼이 끊겨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이 익숙해지면 그런 건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초반에는 조금 적응하셔야 되고, 지문 인식 기능도 있고, 볼륨 컨트롤은 이렇게 슥슥 비벼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커버링이 가능한 수납 공간인데요. 이렇게 커버링이 되고, 여기에 피아노 블랙을 너무 많이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이런 데는 좀 느낌 좋은 우드 패널 같은 거, 리얼 우드 같은 거 적용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컵홀더는 두 개, 높낮이가 조금 다르죠. 주변부 높낮이가 좀 다르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이 안쪽에 깊숙이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수납 공간 갖춰주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벤츠는 양문형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이렇게 열리는 방식. 그래서 이 안쪽에 공간도 좋습니다. USB는 C타입을 갖춰주고 있고요. 여기 두 개 있고, 이 앞쪽에도 USB C타입 단자가 두 개 이렇게 마련을 해뒀습니다. 다시 보더라도 진짜 앰비언트 라이트 앞권이네요, 앞권. 조석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요. 넓게 열리고 안쪽에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조석 수납 박스 안쪽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순정 디퓨저입니다. 이 처리 같은 것들도 카펫 재질 같은 걸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요. 천정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알칸타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줘서 고급감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선바이저는 위쪽에서 LED로 조명이 나오고, 선바이저가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명 연동되어 있고, 이쪽을 이렇게 측면을 가렸을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 번 더 가릴 수 있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햇빛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급차에서 조금 기본적으로 갖춰주는 장비였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소소한 부분인데 만족감을 높일 수가 있죠.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는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너 커튼하고 위쪽에 유리까지 각각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맵등은 LED로 깔끔하게 챙겨졌고, 주변에 간접 조명도 센스 있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롱휠 베이스 모델이라서 확실히 여유가 있고요. 타고 내리실 때 정말 편안합니다. 언뜻 보면은 도어가 앞좌석 같은데요. 지금 뒷좌석 설명드리고 있고요. 시트 컨트롤은 전동으로 개별 다 가능하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요. 앞쪽에는 좌우측 윈도우 컨트롤 수가 있고, 뒤쪽에는 위쪽에 루프 쪽에 커튼 닫으실 수가 있고, 뒤쪽에 후면 선쉐이드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도어 쪽에는 이쪽에도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글씨 쓰여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간접 조명 들어오고요. 바닥 공간이 넉넉합니다. 높이가 앞좌석에 보시면 여기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발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턱은 아무래도 후륜구동, 그 다음에 이 차는 지금 포매틱인데요. 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솟아 있어서 가운데 앉으시는 분은 그렇게 썩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트는 정말 고급스럽고 이 착차감이 아주 기가 막히고요. ISO 픽스 고정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습니다. 요런데 이 보조 목베개 같은 것들도 정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잘 써서 만들었는지 이 부분도 좀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암레스트에는 위쪽에 전용 타블렛 여기에 거치하실 수가 있고요. 열어보면은 여기에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십니다.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보관 같은 거 하실 수가 있어요. 수납물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컵홀더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번 이렇게 누르면 요만큼만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더 누르면 완전히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2개까지 보관이 가능하시고, 이 앞쪽도 공간을 쓸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죠. 이쪽에 타보면 에어벤트가 양쪽으로 갖춰져 있는데요. 여기 일단 가운데부터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계속 설명드릴 것처럼 과거에는 이렇게 돌려서 열었다 닫았다 했는데 송풍구는 전자식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좌석과 거의 맞먹죠. 온도, 바람의 세기, 포지션 다 설정하실 개별 선정하실 수가 있고, 포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석 뒤, 조수석 뒤를 각각 온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각도가 조금 안 좋은데요. HDMI 단자 2개, 그리고 USB-C 타입으로 포트 2개 갖춰져 있습니다. 마사지 시트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시트의 기본 기능, 앰비언트 라이트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네요. 에너지 컴포트라고 해서 뒷좌석에 앉아서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 본인이 이 환경 같은 것들을 맞춰서 셋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B필러 안쪽에도, 이 기둥 안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를 갖춰주고 있고, 이것도 한번 이렇게 딱 누르면 바람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볼록 나오네요. 요거는 전자식이 아니고 약간 수동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누르면 들어가고 바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 나오는 것까지는 영상에서 전달을 제가 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고요.
뒤쪽에서 보면 안정감 상당히 있고, 이 새롭게 구성이 된 콕핏 자체가 저는 트렌드를 좀 리드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벤츠가 늘 그래 왔거든요. 그 다음에 위쪽에도 보시면 LED로 라이트 이렇게 갖춰주고 있고, 뒤쪽에 커튼이 있거든요. 앞에하고 뒤쪽하고 이 썬루프 커튼이 분리가 돼 있어서 뒤쪽만 닫아보면은, 뒤쪽만 한번 닫아볼게요. 예, 이렇게 뒤쪽만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앞쪽만 이렇게 열리더라도 상당합니다. 보시면은 유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간의 여유가 있고요. 벤츠 S580 포매팅 모델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받았던 인상은 조용하다, 그리고 부드럽다인데요. 조용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500마력이 넘고 토크도 71이 넘다 보니까 힘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굳이 트루닉하고의 매칭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변속 충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나름 또 빠릿빠릿하고, 스포츠 플러스로 전향을 했을 때에는 이 큰 차에서 뒤에서 후려 패는 듯한 아주 다이나믹한 느낌들도 운전자한테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그런 차량이라서 운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폭이 에코 모드에서 스포츠 플러스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달리시는 분, 좀 천천히 다니시는 분, 뒤에 타시는 분, 오너 드라이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가 바로 벤츠 S클래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는 총 4가지 모델이 현재 정식 수입이 되어 있는데요. 디젤 2종류, 가솔린 2종류.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S580 포매틱으로 4가지 현재 수입되어 있는 국내 4가지 라인업 중에서 가장 비싼 차량이고요. 차량 가격이 2억 1천만 원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앞쪽에는 멀티링크, 뒤쪽에도 앞뒤 모두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리어 엑셀의 각도가 꺾입니다. 10도, 최대 10도까지 꺾이기 때문에 앞뒤가 같이 조향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코너링에서 와, 정말 이렇게 돌아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매끈한 느낌이 전해지고 있고요. 리어 엑셀까지 붙었죠. 포매틱이죠. 앞뒤 모두 멀티링크죠. 거기에다가 에어 서스펜션이 연리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코너링에서 이 차 후륜 베이스 차량이니까 약간의 오버가 날 것 같은데, 정말 극단치까지 차량을 몰아붙여봐도 거의 뉴트럴하게 돌아나가는 아주 안정감 있는 코너링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은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강한 달리기, 좀 괄괄한 느낌이 필요로 할 때는 더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도 만족감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배기는 스포츠 모드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거의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와서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널 아니죠. 바닥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도로입니다. 이 정도의 도로 조건에서 소음 수준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레벨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압률이고, 바닥이나 측면에 이런 필러 같은 데도 상당히 그 방음이나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들에 적극적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정말 조용합니다. 예, 정말 조용하고, 좀 특이한 점이 지금 들리는 풍절음이나 소음 정도가 100한 30, 40, 150 이상 올라가더라도 급격하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꾸준하게 조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일반 이 중형 세단들하고 일반 차량들하고 이 플래그십 모델하고의 차이가 거기서 나지 않나 싶습니다. 꾸준하게 150 이상 올라가더라도 꾸준하게 조용한 실내를 유지를 해줬고요. 브레이크는 극초반에 약간 부드럽습니다. 약간 부드러운데 담력이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해서 안정감 있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는 모드가 2개죠.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고, 인디비주얼 사용자 설정에서 총 5가지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 개별 모드마다 상당히 편차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운전자한테 운전의 재미를 충분하게 전달을 해 줄 수 있고요. 시트 포지션도 정말 편안하면서도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신장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차가 커서 키가 작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고요. 시트 자체가 열선 통풍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장거리 운행을 해보면 정말 이 피로도를 낮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벤츠가 이상하게 이 아웃사이드 미러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지금 광각 거울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 미러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야가 썩 그렇게 뒤쪽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있는
바깥쪽 거울의 시야가 썩 그렇게 나이스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엄청난 장점이죠. 정말 독일 3사 중에서 아우디가 저는 제일 화려한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 클립에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을 한 거 보면 벤츠가 마음 먹은 것 같아요. 공인연비는 7.9, 도심에서는 6.8, 고속도로에서는 9.9로 제가 연비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S580 포매틱 기준입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해보면 약 13에서 14, 13.8에서 14.2 정도는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연비에 신경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코 모드로 놓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80에서 100 정도로 탄력 있게 주행을 좀 해보시면 최대 저는 15.8까지는 봤습니다, 연비를. 근데 평균적으로는 12에서 13 정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왔고요. 어쨌거나 이 차의 고속도로 공인 연비는 9.9입니다. 리어 엑셀도 꺾이기 때문에 유턴 같은 거 한번 해보면은요. 지금 도로가 넓기는 한데 도로 보면 3차선까지 안 넘어가는데요. 2차선에서 충분히 유턴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 휠베이스 3m 넘고요. 전고가 5m가 넘는 굉장히 큰 차량이죠. 긴 차량인데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유턴을 도심 주행에서 유턴을 해보면 2차선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크기에 대한 부담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중형차 아니면은 준중형만큼 휙휙 돌아 나가요. 음성 인식도 가능한데요. 좀 재미있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잠깐 보여드려 보면은요. 하이벤치. 지금 말하세요. 에어컨 켜줘. 에어컨을 켤게요. 예, 똘똘하게 잘 알아듣는 것도 알아듣는 거지만 지금 방금 보셨을 것 같은데 작동을 시키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조금 심심하지 않게 이 다양한 기능들,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부메스터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와, 이 기본 오디오들만 듣다가 이런 고급차에서 이 고급 오디오 들으면은 일단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해상력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좀 안쪽에서 풍부하게 딱 이 스며드는, 사람한테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저는 굉장히 높고요. 괜히 이 차가 2억을 넘어가는 차량 가격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런 요소해서 그대로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좀 전에 제가 음악 설명 드릴 때 이 친구가 자동 운전을 해줬는데요. 상당히 부드럽게 제어를 해주고 있고 가속 감속뿐만 아니고 실선 아니고 점선 구간에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제어를 잘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정도면 서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차가 벌써 쓰고 있고 이제 가야지 라고 하려고 그러면 차가 또 가고 있고 가감속이 굉장히 좀 센싱을 잘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감도 낮은 편이고 또 만족도는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칸만 하나 둘 셋 넷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두 대를 놓고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해서 이 거리를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는 모두 다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벤츠의 순정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티팩 같은 것들은 워낙 잘 해주고 있었고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 정도면은 굳이 뭐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거 연결 안 해도 편안하게 내비게이션 본연의 기능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3D 기능이 지금 제가 3D 모드로 해서 이 클러스터를 보고 있는데 엄청나요. 이게 진짜 막 저 멀리 있고 하나는 가까이 있고 이런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이 3D 임팩트가 강한 편인데 그거는 화면으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버튼을 보면서 기능을 조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클러스터를 보고 홈 버튼을 눌러서 가볍게 이렇게 쓱쓱쓱 밀어주면서 클릭 하지 않아도 쓱쓱쓱 밀어주면서 개별 기능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연습하시면 전방 시야를 주시하면서도
잠깐 이 컨닝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컨닝만 살짝 하면서 기능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응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클러스터 자체의 해상도도 좋고 전체를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HUD도 지금 확인이 되고 내비게이션 클러스터도 내비게이션을 쓰고 메인 AVM 패널에도 내비게이션을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면은 길 못 찾을 확률은 아주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는 처음에 그 벤츠하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일반 에어매틱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댐핑에다가 셀프 레벨링이 가능한, 차고 조절이 가능한 그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운전자가 원하는 세팅으로 차가 딱딱딱 움직여주니까 그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신뢰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승차감에 있어서는 와 정말 인정합니다. 예, 어떤 분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시속 100km는 컴포트 모드에서 9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3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상당히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실내에서의 이 정숙성, 고요함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운전자가 느끼는 회전 질감이나 미션의 반응이 정말 이 부드럽다, 아주 그 낭창낭창 하면서도 부드럽다라는, 회전 질감이 부드럽다라는 거를 이런 데서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V8 트윈 터보 엔진이 워낙 힘에 있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출중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충분하게 구현을 해주는 것 같고요. 고급 세단은 이 정도 1500 언더에서 100km가 구현이 돼야지 좀 비교할 수 있는 경쟁 대열에 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조용하죠. 3단으로 조절이 되는 통풍 시트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용한 편입니다. 이 작동을 시켰을 때 윙하고 팬 돌아가는 소리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용한 편인데 냉각 효율은 만족스러운데요. 시트 마사지 기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등 릴렉싱 온열, 어깨 릴렉싱 온열, 모빌라이징 마사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클래식 마사지도 지원을 해주고, 이게 메뉴가 엄청 많네요. 운전하면서 설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웨이브 마사지, 하반신 진동 기능, 워크아웃 하반신, 워크아웃 쿠션 등받이 뭐 개별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 이 마사지 기능하고 같이 여행을 하시면 정말 피로감 같은 것들이 일반 차량들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장거리 오랫동안 앉아서 운전을 하셔도 그렇게 많이 이 등이 백인되거나 엉덩이가 좀 막 답답하다거나 몸이 좀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마사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벤츠의 이 하위 라인업에 있는 시트 키넥틱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허리나 어깨도, 그 다음에 측면에 이 조인 같은 것들도 다 개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브 시트라고 하는 게 아마 공식 명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이나믹하게 운전자를 시정일관 꽉 잘 잡아줍니다. 편안하게 해줄 땐 편안하게 해주고 잡아줄 때는 확실히 잡아주죠. 이 차에서는 없는 기능을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웬만한 차량들에 있는 기능들 다 있고요. 추가적으로 벤츠 S클래스만의 독특한 기능들도 하나하나 메뉴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개별 설정 가능할 수 있도록 다 해놔서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단점이 완전히 없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일단 가격이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나름 또 이 정도 클래스에서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저는 2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억 언더로 딱 맞춰서 1억 9,990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을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건드려줬으면은 뭐 그러지 않아도 이 차 판매 굉장히 많이 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가치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 가치는 충분하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조금 적극적으로 건드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연비는 V8 트윈터보 가솔린의 지금 롱휠 베이스죠. 굉장히 차가 크고 무게도 있는데 이 정도의 연비라고 하면 나쁘진 않은데 다른 것보다 이 고속주행 연비가 두 자리가 안 돼요. 9.9로 알고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 10.1 이 정도만 됐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단점 찾기가 어려운 차예요. S클래스는. 공인연비는 7.9인가요? 580 포매틱이 7km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에서는 6.7인가 6.8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약 5.7에서 6.5 정도, 6.8까지는 잘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9에 맞춰 넣어 있는 상태고, 현재 지금 제가 연비 측정하고 있는 바깥쪽 외부 기온은 27도에서 30도 사이, 이 정도 날씨에서 확인을 한 연비입니다. 아마 실제 주행하시는 연비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이 되어 있고, MVH에 있어서는 또 벤츠 S클래스가 예전부터 꾸준하게 잘 해주던 독보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마찰음이나 잔진동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 에어서스가 이렇게 좋다라는 건 또 S클래스 시승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서의 들리는 옆차 이렇게 막 시끄럽게 지나가는 것들도 상당히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전달이 되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 같은 것도 워낙에 좋지만 엔진 사운드 자체도 저 멀리서 좀 작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인 실내 정숙성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정말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지금 버추얼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게 도심에서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차가 달릴 때는 저는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모드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지금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연동을 해두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크기가 시내 주행에서 좀 부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요, 실제 시승을 해보면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유턴을 할 때 2차선이면 충분하거든요. 웬만한 중형 차들보다 훨씬 더 좁은 공간에서 차가 돌아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역동적으로 차량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같은 거나 좁은 골목길 같은 거 다녀보시면 이 리어 엑셀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네요. 차량이 일반적으로 선회할 때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만, 특히 큰 차량들은 사실상 유턴할 때나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좀 부담이 있게 마련인데, S580에서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중형 세단보다도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쉬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500마력이 넘고요. 토크도 71.4인가요? 71.4kg/m인데 어쨌거나 마력도 그렇고 토크도 그렇고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V8 엔진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엔진이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엔진 중에 하나인데요. 부지트로닉하고 매칭을 이루면서 이 언덕 구간을 달려도 이게 지금 언덕인지 아니면 내리막인지 평지인지 가속 페달의 그 감만으로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힘의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뒤쪽 리어 엑셀은 조향되는 거예요. 앞뒤가 이게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요. 뒤쪽 조향되는 거는 시속 60km를 기준으로 10도에서 3도까지 속도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S580은 10도까지 리어 엑셀이 컨트롤 가능하고 AMG 라인은 4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담력은 꾸준한 편인데요. 자동차 전용도로 시승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살짝 부드럽거든요. 그 살짝 부드러운 것들이 도심 주행을 할 때는 차량을 좀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정차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뒤쪽에 앉아서 기사를 두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알맞은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시승할 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브레이크가 초반에 살짝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도심 주행할 때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정차할 수 있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차는 확실히 이 오너 드라이브보다는 기사를 두고 뒤쪽에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이 회장님이나 사장님들한테 어울리는 차량이라는 게 이런 그 소소한 브레이크 세팅에서도 느껴집니다. 내비게이션은 증강현실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도심에서 그렇게 달리지 않을 때는 내비게이션 설정하면은 실제 화면에 방향을 알려주니까 도움이 됐는데, 차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저는 조금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S580도 마일드 하이브리드잖아요. 근데 요거는 글쎄 힘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은 저는 이제 잘 못 받겠더라고요. 힘에서 도움받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고, 오토 스탑앤고가 시동 꺼졌다 켜졌다 했을 때에 차량에 전달되는 진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심에서 신호대기 같은 거 할 때 CO2 배출량이 급격하게 낮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는 한데 저는 힘에서 출력에서 뭔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워낙 뭐 V8 엔진 자체가 트윈터보잖아요.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가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많이
이 발끝에서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팅해둔 화면 외에도 주변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차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여기 팝업을 띄워서 카메라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조금 차를 바싹 접근을 시켜보면 여기에 팝업을, 지금 보이시죠? 팝업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런 거 센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AVM에 설정돼 있다가 내가 지금 주변 차량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차가 딱 보여줘요. 이렇게. 제가 적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거울은 실제보다 굉장히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상당히 긴데 일반 중형차보다도 더 좁은 공간에서 선회가 가능합니다. 유턴 같은 거 해보시면 금방 아시는데요. 차선 두 개만 돼도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회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거울은 실제보다 멀리 보이죠. 그 다음에 선회하는 거는 뒤에 리어 엑셀이 움직여 주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차량에서 내가 이 정도의 감이면은 차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움직입니다. 특히 주차하실 때 거울 보고 주차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실내에서 반사가 되는 것도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이 친구, 여기에 있는 중앙 송풍구는 이 위쪽에 유리에 반사가 되고요. 또 측면에 있는 송풍구는 바깥쪽 거울을 보려고 딱 보면 거울 보는 그 각도에 딱 은색이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클러스터도 고해상도라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 클러스터에 제 턱까지, 지금 화면의 구도 때문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턱까지 항상 여기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반사되고 여기 클러스터에 제 턱이 보이고 아웃사이드 미러 쪽에는 이 송풍구가 또 반사가 돼가지고 그런 반사되는 부분들은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운전하실 때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 벤츠 S580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